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신현상입니다. 촛불혁명과 함께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서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한반도 이벤트도 있었고 적폐청산, 패스트트랙 지정 등 뜨거운 정치 이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님, 장해찬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남북관계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를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자, 먼저 지난 2년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저는 8점 정도 생각하는데요. 네. 1점은 어떤 약제된 배려, 사회 안전망 구성하는데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고, 네. 또 1점은 경제 부분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가불관계, 그리고 하도급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속도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 점을 좀 제외하게 됐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과 탄핵 그리고 국정농단의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집권했던 인수위도 없이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정말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을 재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는 쉽게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를 복원하는 부분도 대단히 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 희망을 현실로 바꿔가는 부분들, 이제는 또 이 방향은 맞지만 어떤 속도와 방법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3년간 주요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은 무려 8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정구 실장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4.5점을 지금 4.5 점.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일단 경실련이 지난 4월에 이 전문가들 310명을 대상으로 국정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역시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 몇 점을 줄 것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따져봤더니 5.1점이 나왔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교 안보 분야. 외교 분야. 외교 안보 분야. 두 번째는 정당성 문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 욕구. 예. 이 세 가지인데요. 저는 왜 4.5점이냐면 각각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단 외교 분야에서는 최근에 벌어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정상 외교가 벌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이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을 만났고 또 아베도 시진핑과 만날 예. 예정이고 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반도의 4강의 어떤 이 열강들의 외교는 굉장히 치열하게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데 네. 당시에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도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외교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예. 것. 현재까지도 한반도의 균형자론이라든지 혹은 중재자론을 펼치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한반도 정세를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자의 네 나라의 국가들과 정상적으로 좀 외교가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어떤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정당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적폐청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협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최근에 있으셨는데 네. 분명히 취임사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네. 시작을 하면서 취임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통합과 공존이 과연 그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지 되는 것인데 예.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는 잘하시는데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 역시 반밖에 점수를 못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네. 경제적 욕구 부분은 사실 점수가 가장 최하위가 아닐까요? 그거는 뭐 각종 지표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취임사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자신은 취임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 창출부터 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전광판도 만든 거고요. 그 전광판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일자리 정책. 과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만큼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점수. 그래서 각각 3.3점씩 만약 줘서 10점을 만든다면 반 1.5, 1.1, 1.5 해서 4.5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곤 실장님께서는 좀 다소 그러니까 중간 점수죠. 냉철하게 평가를 하셨고, 자 우리 장혜천 평론가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6점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6점이요? 그런데 마이너스 4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우선 첫 번째 역시 인사 문제라던가 정치의 문제에서 마이너스 2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또 경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2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문제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비핵화 협상 국면이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어쨌든 재개되었다는 점, 하노이 회담까지 결렬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한반도 내에서의 도발 행위가 많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개인의 인식과는 별개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예. 특히 장경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탄핵 이후라는 초유의 국면에서 어느 정도 전국을 수습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의 3년이 지금의 2년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4점을 평가한 정치와 인사 문제,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인식을 하게 되면 고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와대의 어떤 발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홍보가 잘 안 돼서 문제다.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참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니 경제 지표 홍보하는 데 더 열을 올려라 이런 지시가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나왔고 그로 인한 오히려 각종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OECD 내부에 뭐 경제 성장률 2라고 발표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점 등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면 나아질 여지가 있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은 6점이지만 앞으로의 3년에서는 점수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빨리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기조를 수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결국 그 점수를 깎아먹은 요인은 인사와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평가 좀 서너 포인트로 나눠서 짚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사실 취임 초 80%에서 현재가 40대 후반 50%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진단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방금 외교 안보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많이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말만 해도 한반도 평화가 정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전쟁의 위협까지도 나왔고요. 항공모함 배치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해소하는 2018년은 정말 다이나믹한 외교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한미 정상 또 한 차례 가졌습니다. 정말 이 한미 공조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문재인 정부 이전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중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 있었습니다. 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는 아예 채널 자체가 가동되지 못했고요. 또 한일 관계 또한 뭐 2015년 12월 28일이었나요? 그 한일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100억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다는 점, 사실 굴욕적인 협상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그 외교적 파탄, 실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외교력을 복원하는 과정이 정말 있었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 부분은 분명히 경제를 부양시키는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년에 일자리 추경 1조 2천억 하자고 했더니 깎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사실 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지만
국정 운영이 좀 더 원활하고 네. 우리 내수 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리에 있는 분들이 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지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민주당 정부 혹은 문재인 정부가 뭐 꼭 잘해서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도 네. 노력하고 있는데 또 그 상대의 파트너들께서 너무 못하고 계셔서 또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은 상대편들이 잘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뭐 함께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장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은 네. 일단 두 부분에서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일본과의 외교, 제가 이제 한중 외교, 한일 외교, 또 한러 외교라든지 한미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본과의 외교가 복원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복원되지 않고 차라리 완전히 지금 일본과의 외교는 없어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무리 일본의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잘잘못을 꼭 따져야 된다라는 게 이 정부의 어떤 입장일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투 트랙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확실하게 사과와 보상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계속 열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외교라는 부분에서는 아예 민간 베이스의 어떤 그런 통로도 이제는 막혀 있다. 그럼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경제인 이 회담, 뭐 경제인 포럼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열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복원이 가장 지금 중요한데 차라리 지금 일본과는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추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추경은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SOC 문제는 사실상 지금 올해 추경은 좀 성격이 정반대로 되고 있죠. SOC는 현 집권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어떤 지자체장들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을 전부 다 만나가면서 그 각각의 지자체의 SOC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건 야당이 아니라 지금 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닌 뭐 SOC다 그거는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네. 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지율 말씀을 드려보면 네. 낮은 건 아닙니다. 45%대는 예, 그렇죠. 네. 역대 2년 차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이 지지율로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49%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그 다음이죠.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다른 대통령은 거의 30%대, 예. 노태우 대통령이 28%대인데 네. 문제는 언제나 이 지지율이라는 건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통령, 예를 들어 50%의 지지율로 시작한 대통령이 40%대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네. 이 기대만큼 사실은 크게 어긋나지 않은 어떤 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네. 8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가 40%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건 자신을 원래 지지하던 층 이외의 층까지 흡수해서 사실 지지를 받고 있다가 그 층들이 예를 들어 중도라든지 또 일부 보수층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45%가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어차피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추락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연착륙을 하느냐.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더 추락하는 어떤 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시기가 딱 6월 둘째 주부터 이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갤럽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6월 둘째 주가 지방선거 날이었거든요. 6.13 지방선거. 즉 국민들은 이제 지방선거, 그 이후에 재보궐, 그 대선, 총선 다 민주당을 밀어줬다. 이제 답을 내놔라. 이제 경제적인 것든 뭐든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실망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얼만큼 영착륙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성적표를 내놔야 된다. 성적표요. 지금까지는 프리젠테이션 정부였거든요. 이게 경제가 왜 나쁘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그게 OECD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에는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만 했는데 국민들은 프리젠테이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답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장희찬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 예. 역시나 이종근 실장님 말씀처럼 전체 지금 지지율보다는 낙폭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보수 진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쓴소리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50%에 가까우니 참 잘하고 있어요라는 평가보다는 80%의 지지율 중에서 왜 40%가량을 잃어버렸을까? 네. 여기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를 제가 개별적으로 조금 분석해보자면 지금 대체로 잘함의 어떤 응답률은 대체로 못함보다 14%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는요, 언제든지 이 성향이 바뀔 수 있는 스윙보터 계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을 비교해보게 된다면 매우 못함이 22.7%로 매우 잘함의 16%보다 한 6에서 7% 정도 높습니다. 네. 이 매우라는 표현은 앞으로의 지지 성향이 바뀌지 않는 어떤 코어 계층으로 해석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인 분석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이 스윙보터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보수 양분된 측면에서는요. 매우 못함이 7%가 높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비토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20% 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적폐 청산 후 통합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층 원래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을 끌어안는 데에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당선자가 통합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통합을 강조해야만 이 매우 못함이 매우 잘함보다 생각보다 꽤 높은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3년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좀 이어가면은요. 20대와 영남권 그리고 자영업자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이 뚜렷하면서 이것을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질문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역시 이런 데는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정부가 좀 아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코어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건 이제까지 어떤 선거가 사실 영남이라는 것은 TK와 PK가 한꺼번에 지금 그 보수층을 지지해 와서 영남이라고 묶여왔어요. 그런데 예. 이번 정부가 이 최근에 어떤 선거를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건 영남이 TK와 PK의 어떤 민심이 분할됐거든요. 예. 한쪽은 여전히 보수, 한쪽은 이번엔 진보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의 흐름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 지금 이 하락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횡보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지점이 지역적인 구도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짧게 말씀드리면 20대는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의 다 보수였어요. 보수 일색이었는데 어디부터 흐름이 바뀌었냐 하면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성격 내지는 왜 이럴까 진짜 이들의 고민이 뭘까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조금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아니 통일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왜 북한과 함께 어울린다는데 그게 왜 나쁜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20대의 부정평가,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다른 40대나 50대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20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그래서 뭐 이번에 위원회도 다시 만든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이번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처럼 상징화됐거든요. 네. 이건 역시 사실 너무 밀어붙이는 어떤 정책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아우성, 아픔 이런 것들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딱 등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 왜냐하면 자영업자라는 부분이 사실은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또 그 경제적인 어떤 층에서는 상징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세 부분을 물꼬를 다시 돌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뼈아픈 앞으로의 이 선거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장 위원장님. 네, 일단 지지율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사실 80%에 육박했던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높은 수치였죠. 아무래도 이
보수층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2년 차 이후에는 이제 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국정 운영의 2년간 과거 전 정부에 비교해 봤을 때 용산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 어떤 실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저는 효과적으로 또 잘 대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위 20대 영남권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경제 정책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속도를 좀 더 내거나 방법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위 20대와 20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적으로 더 잘 적용됐다면 이분들이 아마 좀 더 긍정적 평가를 더 높이 하지 않았을까 이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자영업자분들은 저희가 세 가지 축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의 축인데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하도급 문제나 이런 가불관계 청산 같은 공정경제가 좀 더 제대로 실현됐다면 자영업자분들의 불편함이 좀 더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실 스윙포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아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혁신경제 성장 동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중점 사업으로 발표했던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부울경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울경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아마도 이 경제 정책의 성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낼지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아마 좀 조정 국면에 있지 뭐 지금 갑자기 급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도 좀 그러니까 20대와 영남권 그리고 자영업자에 있어서의 지지율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 요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장 평론가님 어떻게? 저는 저 지표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본 게 20대 영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중도층 지지율이 81%에서 42%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역대 선거 굵직한 총선이나 대선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중원을 차지하느냐가 승리를 항상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도층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것, 참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자영업자 문제, 경제 문제, PK 문제, 20대 문제가 저 이념 지표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나 좀 짧게 말하자면 저렇게 떨어진 중도층 지지율을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효과적으로 아직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참 이 악재 중의 호재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신호, 제가 아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지키고 있는 40%가 아니라 낙폭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실 집권 3년 차, 또 4년 차가 되게 되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단어이겠지만 레임덕이라는 세 글자 계속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나 또 김수현 정책실장이 과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추경안 6조 7천억 중에서 경기 부양하는 예산이 한 4조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조가량은 뭐 산불이나 미세먼지 가량이고, 그러나 작년만 봐도요, 일자리 관련 경기 추경으로 한 11조를 썼는데 큰 효과, 체감했다는 국민들 찾아보기가 많지 않거든요. 지표상으로도 크게 호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액수인 4조 가량의 일자리 예산, 민생경기 예산으로 과연 일자리를 또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뚜렷한 대안이 무엇인지가 우선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뭐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분 지금 중국에 가 있죠. 그러나 과연 그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정말 정책 변화를 통해서 또 사회 원로들이나 이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변화할 것인가? 그 부분 기로에 서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지율과 좀 정치 문제 좀 엮어서 질문해 볼게요. 지지율 40%를 그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 확보의 그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최근 강해진 그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이 앞으로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시나요? 지금 역대 어떤 상황보다도 대통령 집권 2기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 그 직전까지는 제3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네. 빅텐트론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미세해지고 있다. 그래서 양당만으로는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졌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정당 같은 제3당
석 이상의 어떤 정당도 생겨나고 예. 캐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쥐는 모습도 국민들이 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진영 논리로 완전히 점점 갈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제3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그거는 무당층도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무당층을 보면 이건 자유한국당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네.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고 있거든요.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상황을 봤을 때 보수와 진보라는 또는 뭐 지금 좌파 우파의 어떤 갈라섬이 앞으로 좀 더 첨예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는 자꾸 적폐를 지금도 아직도 적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연상을 시키는 것이고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야당처럼 여겨지는 어떤 행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을 이야기할 테고 그래서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과 박근혜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상징화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안타깝게도 저도 사실은 제3정당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구조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든 나올 시기가 됐다고 여겨지지만 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그 제3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현 정부의 실정은 뭐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가 직결하고 있고 또 이쪽 집권 여당에서는 아니야. 지금까지 어떤 적폐가 아직도 멀었어. 다 청산해야 돼. 라고 있고 그럼 양쪽의 어떤 대결 구도는 더 첨예화할 것이다. 즉 중도층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중도층은 중도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지율은 그러면 양쪽 진영이 그러니까 집결되겠죠. 양쪽 진영이 집결되면 최소한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지금까지 받았던 지지율이 최저선이 40%대예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근데 40%가 무너진다는 건 자기 진영에서의 견고함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가 이제 30%로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대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30%대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40%가 넘어지는 순간부터는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비주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왜? 그건 불안함에 그러니까 그렇죠. 30%대는 굉장히 불안함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40%가 무너지는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장 저는 원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이 다른데요. 네. 사실 이제 제3의 지대, 제3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당 구조는 어찌됐든 2.5장 구조고 역대 대통령 선거나 역대 총선을 살펴봐도 예를 들면 97년에 이해창, 김대중,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87년도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역대 선거는 소위 양자 대결 구도가 많았습니다. 예. 총선도 사실 뭐 92년 국민의당 뭐 정재영 저 회장께서 하셨던 국민당부터 시작해서 작년 자유선진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대부분 다 지역 정당의 모델들을 많이 선택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3의 정당이 세력으로서 혹은 어떤 이념과 가치로서 존재했던 적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좀 기반하거나 어떤 대선 후보에 좀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양 진영 간에 좀 극단으로 이제 지지층이 쏠릴 경우에 아마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의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네. 결국 자당에게 이익되는 선거제도라기보다는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와 선거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솔직히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야 4당의 합의로서 이번에 선거제 개편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는데 이걸 가지고 또 독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게 일당에 자기 당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거제도 개편하면 그건 독재가 맞습니다. 근데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한 제도는 독재가 될 수 없거든요. 만약 여야 5당이 그러면 다 동의했으면은 그건 국회 독재가 됩니까?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적법한 절차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손해보고 본인들이 좀 아쉽더라도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 좀 더 양보하는 측면에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짚어볼까요? 바로 한반도 정책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기승전, 북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과가 한반도 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평가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그 한반도의 봄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앞선 결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과연 모멘텀이 잘 연결되고 있느냐. 지금 단순히 경색 국면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우리가 경기 호조 국면에 있다면 이러한 슬로건 정말 적합하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동의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민생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동떨어진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이전에 비교해서는 하락폭이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내세웠던 게 한반도 운전자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적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까지도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어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근에 또 북한의 어떤 발사체 또는 미사일 실험 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자를 자임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북미 간의 변수에 그냥 이제는 뒷자리에 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요. 지금 북미 대화가 어떻게 풀릴지 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메이킹하는 역할은 이제 끝났다. 뭐 어느 정도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버스가 떠났고 그 버스의 운전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이전에 뭔가 북미 사이에 성과물이 있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존을 해야 한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외부 변수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요.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한반도의 봄이라던가 북한의 비핵화 이외에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체감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로 경제 문제를 덮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설령 북한 문제 대화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경제의 문제까지 민생의 문제까지 덮기는 힘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평론가님 말씀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미 공조 없이 청와대가 단독으로 어떤 미국과의 어떤 동의 없이 발표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나이브하진 않고요, 청와대가. 네. 그리고 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사실 평화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위기 상황이 고조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과 경제 불안 심리들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일소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평화가 좋은 경제적 여건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적 추세는 하향 곡선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도 미국에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유에 대한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6개월이 시한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들과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체 얘기를 하셨지만 폼페이오는 당연히 단거리란 표현을 사용했고 또 미사일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고 있지도 않고요. 북한 또한 도발이 아니고 약간 어필 수준의 일상적 군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조심하고 있는 국면이다.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세 가지 워딩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약속을 깨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국 대선 또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좀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 11월부터 미국 대선의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기점을 가지고 아마 좀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단거리 발사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이게 발사되면서 지금 한반도 운전자를 자칭하는 문 대통령 운신 폭이 줄어들지 않았냐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보수 일각의 우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한반도의 가장 큰,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이거든요. 예. 한미 동맹이겠죠. 예. 그럼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정전 협정을 안 맺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얻어낸
사실 성과입니다. 그게 예. 한미 군사동맹. 그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면서 그래 그럼 군사동맹 해줄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양쪽 어느 국가든 군사적인 어떤 이 위협을 가했을 경우 그것을 도와준다. 무조건 도와준다라는 것이 예. 이제 군사동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폼페이오가 이번에 했다는 말은 군사동맹을 어긴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예. 폼페이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5월 4일 이 단거리 미사일이든 아니면 신형 유도 무기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폼페이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장거리 ICBM이 아닌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중거리 ICBM이라면 하와이까지 날아오는 것이고 장거리 ICBM이라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것이고 그러면 하와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아니한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되묻는 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250km 정도 호도반도에서 쐈을 때 250km 정도를 콤파스로 재보면 우리나라에 이번에 새롭게 그 사령부가 개편이 됐죠. 3군단하고 5군단을 합쳐서 지상작전 사령부로 개편이 됐는데 올해 바로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있는 거리이고 또 그 안에 6.25 전쟁이 벌어졌다면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는 지상작전 사령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 두 번째, 현재까지 6일이 가까워지는데도 현재까지도 이것이 어떤 발사체인지 확인 중이다라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그렇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이 한다면 그 가정하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미국은 사실 인공위성으로 호도반도 일대와 동창리 일대를 늘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 징후를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무엇이 됐다라고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미국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게 발사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도 파악 중에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군사동맹이 제대로 된다면 당연히 발사된 직후에 이건 무엇을 발사했다라고 정보가 공유되어 왔고요. 네.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6일째 지금 아직도 우리는 분석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군사동맹이 지금 어그러들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보수의 시각으로는 이번 5월 4일 군사 도발은 한미 군사 동맹을 어긋나게 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북한의 도발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사실 이 이스칸데르급 무기로 보여지는 이 발사체에 대해서 2018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미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확인을 미국 정부가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 부분이 확인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 미국이 발표하지 않는 선에서는 아마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발표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0km라는 사정권을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더욱더 우수한 미사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무 2형, 3형 등이 500km에서 1000km 넘는 미사일까지도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미 미사일 협약 때문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문제는 미사일 무기 체계라는 게요. 사거리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정밀 타격 능력만큼은 사실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무기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것보다는 오히려 이 한미 공조 속에서 어떻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또 다른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 표출이 우려된다.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사실관계만 먼저 짚어보게 되면요.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네. 청와대 브리핑에 강조한 내용과 백악관 보도 내용 브리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없는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미 양국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번에 우리 청와대 브리핑을 보게 되면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죠. 그러나 백악관 보도자료와 브리핑에서는 식량 지원의 식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예. FFVD, 최근에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이 FFVD에 대한 확고한 합의를 이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처음이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2018년 1월 4일 통화 이후에도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브리핑을 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대북 제재를 하자 이러기로 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할 때마다 이 청와대의 입장과 백악관의 입장이 너무 다르게 보도된다는 점. 제가 전제했지만 서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 중점 이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의 브리핑만 봐도 느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 이번 식량 지원 미국의 허가를 받은 게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앞선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대북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매우 하고 싶어 했잖아요. 경의선 연구 영역도 마쳤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매우 재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재개론자의 선봉장 김현철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대통령이 유럽에 순방을 갔는데 프랑스 대통령이나 서유럽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 이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절대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겨우 허락을 받은 것, 겨우 동의를 구한 게 저는 식량 지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만큼 여전히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차는 매우 크다. 우리는 남북 간의 어떤 경협이 북미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제재 유지 아래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FFVD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이 부분은 북한이 들고 나온 영변 비핵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추정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한 비핵화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각 차이에 대해서만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브리핑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요. 사실 이제 중요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데 이 작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확인된 내용이 어떤 대북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식량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 판단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유엔 식량기구에서 163만 톤이 지금 부족하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금보다 쌀이 귀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분명히 상의하셨을 거라 보고요. 이 부분은 상의가 안 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책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인사 논란입니다. 자,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처럼 그 임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2년 동안 13명입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좀 많은데요. 그 거듭되는 인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아까 제가 경실련 평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경실련 평가가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인사 정책이에요. 인사 정책은 가장 최하의 점수를 줬어요. 3.9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아왔으니까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건 물론 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라고 했고 또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그 겸손한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얼만큼 반영하느냐가 사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이웨이 나는 내가 임명한 사람들은 정당하고 또 공정하고 또 정의로워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늘 어떤 보고서를 채택하는 않든 15명 정도를 계속한다. 앞으로도 만약에 2년 동안 앞으로 한 2년 한 6개월 남았지만 계속 이런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4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통 이미지는 바로 인사 정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인사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조국 민정수석 탓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됐어요. 이거는 야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조국 수석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서 SNS 활동을 했다. 이거는 사실 그 역대 어떤 비서실장과 어떤 민정수석도 하지 않은 것인데 왜 하지 않을까요? 야당의 공격은 사실 여당이 받아주면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은 협상을 하거나 네. 혹은 공방을 벌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야당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반격을 하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청와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니까요. 당사자가 반응을 보이는데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가 민정수석이고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이 인사정책을 계속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프레임이 걸리다 보면 완전히 공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초한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게 조국 민정수석만 뭐 그러면 그만두면 인사정책이 바뀔까요? 아니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철학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2년 동안 45%대로 이렇게 떨어진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뭐랄까 유연함이 없이 인사정책에서 이런 어떤 난맥상을 보인 것 그게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남백상이라고까지 저는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 실적 쌓기를 하다 보면 인사청문회 채택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검증보다는 무조건 반대하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 정부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 정부는 정말 비리 종합 세트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 기준이 달랐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위 이제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보면은 뭐 사실 역사관 종교관이 다르다 혹은 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해외 부실학교에 참석했다 뭐 꼼수증여 부동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웬만해선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조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폰서 의혹 같은 것도 있었고요.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무기중개업체 자문료, CIA 자문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심각한 상황의 어떤 인사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인사청문회 채택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대부분 다 뭐 그냥 부동산 뭐 이 정도 한 개 정도. 네, 사실 물론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저도 그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소위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 때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후진적 형태였다. 이런 부분들이 21세기의 인사 원칙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좀 단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다 50, 60대 기성세대를 봤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에서 그 7대 인사 원칙을 5대 원칙에서 7대 원칙으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자 중 낭만 인사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저는 이 이거에 대해서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해명이 나왔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좀 아연실색했던 부분은 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었던가요? 인사검증 청문회 마무리는 언론이 하는 것이다. 이런 네. 말을 했었어요. 그 네. 말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이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민정수석 라인에서는 미리 더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자세히 알고요. 네, 사실 이 말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네. 그동안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개선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인사검증 논란 야당이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비교적 여권의 우호적인 야당들도 있잖아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들도 그렇죠. 네.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특히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잘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원래 검증의 마무리는 언론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검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국당만의 주장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의 주장도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청와대가 문제 인식을 하는 게 첫 번째이겠다. 우리의 검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국정원의 국내 정보과를 폐지했고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해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문제 청와대가 한 발 더 뛴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첫 단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인사 부실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 그 조조 라인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일명 조조 라인이 우리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 위원장님? 그러니까 좀 야당에서의 공격들이 좀 저는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요. 장차관에 대한 인사나 뭐 어찌됐건 그 국무위원회에 대한 인사죠, 대부분. 네. 국무위원회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수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과도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증하는 과정들에서 후보군을 딱 봤을 때 가장 업무 능력이 있고 대부분 이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그 분야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들을 인사해 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말 저는 전체적인 참 난맥상은 있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이란 분들의 소위 후진적 행태들은 사실 좀 저는 안타깝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 다 소위 뭐 예산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사람은 없다는 말들이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80년대가 특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는 21세기 살아오는 우리 세대가 저희 청년 세대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보고요. 인사 검증을 왜 수석만이 해야 되는가, 수석만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장차관 인사를 당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 청와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조국 수석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장차관 인사는 사실 인사수석에서 처음 이제 그 인재풀로 시작을 하면 민정수석에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단계가 없다면 언론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언론은 네. 진짜 뭐 저 윤수석 말처럼 언론이나 혹은 뭐 야당이 뭐 검증을 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청문회 가기 전에 정부에서 4단계에 걸쳐서 탁탁 텁니다, 정말. 예. 뭐 그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자문위원회도 있고 해서 4단계로 탁탁 턴 다음에 어떠한 범죄적 요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거든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다 몇 개월에 걸쳐서 다 이미 우리 청문회에서 하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을 다 이미 정부 자체적으로 해버리고 끝내고 도덕적인 사람 그나마 국회로 보내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은 자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진영도 사실은 그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못하고 또는 안 하고 그 국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왜 국회에서 자질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럼 자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 줬어야 됐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지니까 수석이 그럼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조국 수석이 그 일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고요. 네, 뭐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압축해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적폐청산 키워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검찰 개혁의 첫발을 내던데요. 자, 장평론가님, 지금 문정부의 적폐청산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결국에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보진 선입견 않죠. 그리고 네. 그런 관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아직 3심 판결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개인의 변호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법적인 판단을 공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의 입장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우리가 사법부 판결 자체를 놓고 많이 이야기하는 풍토가 너무 정치 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현직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아예 불복 운동을 해버렸잖아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반대편으로 돌아가 본다면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소 미심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고 그것이 현 여당에 유리하든 아니면 뭐 보수 정권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는요.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이견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도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도 해소돼야 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긴 했지만 너무 설익은 그리고 실무선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검찰 개혁안들을 올려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장 330일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단순히 검찰이 그동안 나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경찰이라는 12만 명의 조직원들을 갖춘 지금 또 정부권까지 독점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찰에게 양날의 검을 다 줘버리는 것이 옳은 개혁이냐 이런 방안 그리고 공수처가 도입됐을 때 그렇다면 공수처의 견제는 과연 또 누가 할 것인가? 이 공수처가 옥상옥으로서 정권의 오른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합법적인 정치 검찰을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밀어붙인다고 되는 그런 개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 위원장님은요. 네. 일단 방금 좀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좀 네. 정정하고 가야 되는데요.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과 관행이 있었을지 모르나 문재인 정부는 단 1도 없고요. 네. 사실 그리고 불복운동 민주당에서 한 적 없습니다. 김경주 지사에 대한 구속은 현직 재판관에 대해서 업무방해 죄로 구속했다는 점 등이 너무나 이제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예전에 임창열 경기도지사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확인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재판 중인 상황이고요. 재발 방지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재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안이 바로 공수처 설치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다, 어떻게 견제할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좀 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하는 과정인데 검찰총장에 대한 그러면 그대로 두면 검찰총장은 그럼 견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임명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공수처는 공수처장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야당이 2명 추천하고 5분의 4가 동의해서 소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수위 조절이라든지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는 패스트트랙 띄우면서도 야당과 협조하겠다, 상의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개시권, 종결권, 영장청구 등등의 이제 권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12만 명의 경찰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로 분리해서 치안을 맡는 교통과 질서를 맡는 자치경찰과 그리고 정말 국가적 사안의 수사만 전담하는 기구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경찰 조직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검찰에 가진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이 결국 권력이라는 건 나눠서 가질수록 더욱더 평등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독점하는 건 지금 현 상황이 그럼 옳다고 생각하시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게 좀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발언 네.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저는 네. 청와대가 개입하고 짧게 있다고 좀 말한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예.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심 어린 또 정치권의 시선이 있지만 관행이라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관행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봤고 우리 보수 세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 지나치게 과열해서 개입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김경수 지사 같은 현 여권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정당에서 공식 토론회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 판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 판사를 적폐 판사로 지목하는 것.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야당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논리로 똑같이 반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이든 현 여권 지사든 간에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끝까지 판결이 3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님, 네. 그 지난해 불거진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진정성을 좀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블랙리스트라고 표현됐던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성향이 나오고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 집단은 어떤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별로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안 지원해주냐 이런 어떤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 성향을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환경부 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공기관 임용과 관련해서 특정인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 찾아가서 누구누구와 만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성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진영이 바뀌면 이것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한 일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정부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부 리스트가 하나의 어떤 단초에 불과하지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똑같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현 정부를 들여다봤을 때 자유롭지 아니한 부분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예. 라는 거죠. 저는 이제 네.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네. 환경부 감사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거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들을 사찰했기 때문에 저희가 블랙리스트라고 불렀지. 박근혜 정부가 그 산하기관, 소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뭐 인사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걸 가지고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 가지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정부 보조금 끊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임용돼 있는지, 임용 과정은 어떤지, 전 정부에서 어떻게 비리로 임용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면 그건 또 오히려 사실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022년까지 5월까지인데 사실 기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3년이 아니라 1년 남았죠. 다음 총선까지가 결국에는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총선에서 그렇게 성적표 하시나요? 받아들지 못하면 그 뒤에 2년은 사실 제대로 국정 운영 동력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말하면 한 11개월 남았다. 네. 이 남은 11개월 동안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모든 면을 다 잘하긴 힘들고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여전히 적폐청산이나 북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11개월 동안 다른 모든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경제에 놓아야만 총선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당이 국정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저는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이 시기라고 보는데요. 예. 결국 말씀하셨듯이 경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경제를 조금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사회 안전망과 청년과 미래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현재 우리가 소위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방치되어 있었던 소위 사회 안전망 4대 보험제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자라든지 네. 개인 프리랜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보고요. 또 이 현재 지금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들이 없는 청년과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자원의 배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장님께서. 저는 취임사대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임사의 세 가지 코드였거든요. 2년 전 취임사는 분열을 없애고 통합으로 가라. 그래서 겸손한 대통령으로 남겠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역대 올디스 버 굿디스 좀 올드하지만 역대 진보 정권에서 했던 일입니다. 진보 정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들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니까 총리는 행정가를 예를 들어 고건총리라든지 이렇게 임명한다든지 또는 경제부총리를 굉장히 시장주의자로 임명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는 2년 동안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하고 또 당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난 민주당의 역사상 일사불란한 정당이 된 건 처음 봤어요. 민주당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지도부를 흔들었는데 참 일사불란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좀 생동감 있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2년 동안 너무나 같은 방향으로만 흘렀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통합의 대통령이 되려면 통합에 손을 내밀어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80대 학번, 60년대생 이른바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전대협 의장 출신이자 당내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인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문 실세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자 예상을 깨는 독주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전체 125표 중 57표를 얻어 1위, 결선 투표에선 76대 49,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핵심 메시지는 통합입니다. 한 번쯤 주류 비주류의 벽 이런 거 우리 확 깨버리자. 완전체로서 새로운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전패로 초재선 의원들과 일부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통합과 혁신을 내세운 이인영 카드에 표심이 몰린 걸로 풀이됩니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바꿨습니다. 염색하면 찍어준다는 유혹도 있었지만 너의 변화를 입증하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에 대한 저의 작은 대답입니다. 신임 여당 원내대표의 첫 과제, 멈춰선 국회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백지화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민생 중심으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꼭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저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셨을 때 잠깐 얘기했었죠. 네. 어제 김태년 후보하고 저 이인영 의원 후보하고 결선 올라가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선까지 가게 되면 네. 뭐 노웅래 의원이 3위로 탈락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 네네. 표가 아무래도 이인영 네. 의원한테 많이 쏠리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네. 다만 조금 의외였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1차 투표 결과에서 김태년 의원이 2위를 하긴 했는데 3위인 노웅래 의원하고 3표 차이밖에 네, 표 나지 차가 않았다는 없었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미 어느 정도 우열이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 의회는 결선 투표에 가고 나서 노웅래 의원 표가 대부분 이인영 의원한테 가나 했는데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2대 1로 나뉘어져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김태년 의원한테 기울어져 있던 사람들 일부가 동정표,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이번이 첫 출마가 아니고 여러 번 원내대표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인영 의원 쪽으로 많이 몰렸다기보다 김태년 의원한테 좀 돌아가듯이 간 그런 표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결선 투표 결과 6대 4 정도의 그런 분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가 배분된 것이 어떤 표심,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어제도 제가 뭐 주류, 비주류 이런 경향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계파 구도가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다. 예. 또 주류가 워낙에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류 내부에서도 이제 균열이라든지 또 재정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히 이인영 의원 쪽이 김태년 의원 쪽보다 비주류였다라고 보기만도 어려운 것이 이제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일부의 그 소위 친문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이인영 의원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확고해 보이던 주류가 또 각계약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주류와 비주류와 이제 좀 섞여가지고 다시 재편성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 이해찬 대표를 선출했었던 그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좀 임무가 어깨가 막중합니다. 사실 1차 과제가 아무래도 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그 한국당을 좀 국회로 불러들이는 걸 텐데 마침 오늘 두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나는 것 자체야 신임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인사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뭐 워밍업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죠. 또 가벼운 농담 속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겠고 신경전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이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이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맞대응할 건지 결정이 될 텐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아직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장에 어떤 수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점검하고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 이런 것들을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진단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 내에서 뭐 패자가 된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의 어떤 단합, 화합을 위한 제스처들 이런 것들도 같이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뭐 정책위 의장이나 대변인 등 주요 당직 경험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보내고 있는 시각도 있고 자, 앞으로 이 신임 원내대표가 당과 청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지금 당청 관계에서는 김태년 의원에 비해서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말을 하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 관측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전 원내대표였죠. 홍영표 원내대표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 예. 같은 경우가 이인영 의원하고 당내 어떤 노선이 비슷한 편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우원식 원내대표 때 청와대하고 크게 엇박자가 나지 않는 예.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일부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고 그게 아니었다면 힘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청와대하고 좀 반목을 한다거나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청 관계보다는 현재 대표인 이해찬 대표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당의 어떤 이념이나 정책 노선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당내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공천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견이 이해찬 대표랑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당의 보입니다. 결속을 다지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좀 한국당 얘기를 짚어볼까요? 한국당 욕설 파문으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한성교 사무총장인데 사실 이걸 두고서 당 안팎에서는 놀랄 것도 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터졌다. 이런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성교 의원의 이거 뭐 추태라고 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좀 비슷한 그런 행동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2009년 3월에 그때 당시는 또 다른 당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종걸 의원하고 드자비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9월경, 10월경에 이제 어떤 멱살잡이를 하는 그런 이제 국회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 당의 어떤 보시는 유은혜, 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유은혜 현재 그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그때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윤 의원이 웃으니까 네. 이제 왜 웃냐, 내가 좋아서 웃냐라는 그렇죠. 발언으로 또 성희롱성 발언. 네, 성희롱 그래서, 네.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좀 치명적인 것은 타당 의원이라든지 다른 쪽하고 싸움이 난 게 아니라 당 내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난 거고 그렇죠. 하다못해 사실 한성교 사무총장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네. 이른바 한성교 패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불만 때문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황교안 대표한테 따지는 것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좀 만만하고 힘없는 소위 아랫사람한테 저러는 게 아니냐. 예, 그 점에서는 좀 빈축을 명키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서 자,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밖으로는 대여 강경투쟁을 보이면서 어떤 내부 단속은 이런 좀 애매한 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황새모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장외 집회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정치인으로 데뷔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느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황 대표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굳이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썩기 싫다 혹은 예, 그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한성교 사무총장이고 처음에 임명할 때도 나름대로 자신이 대표가 되고 나서의 당내 역학 구도라든지 이런 계파 관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범친박이었는데 묽은 색깔이던 한성교 총장을 손수 골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정치인인데 이런 일로 가볍게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게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긴 한데라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좀 갈등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갈등, 네.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5.18 망언 관계 의원들에 대해서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네.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이럴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성교 사무총장은 그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첫 당직 인사에서 내정한 인물인데 그렇다면은 그 사무총장 사퇴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얼마 전에 차명진 전 의원처럼 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심각성을 느끼고 적어도 뭐 TV에서는 다 하차한다거나 네. 스스로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 한성교 총장이 사과는 했지만 그렇죠. 사퇴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글쎄요 윤리위원회라든지 이쪽으로 과연 회부가 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봤을 때는 사퇴 혹은 해임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오기 시작하면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그때 가서 황교안 지도부가 컷오프라든지 이런 형태로 물망에 올릴 수는 있겠다. 예전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청래 의원을 막말이라고 해서 컷오프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비상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성교 총장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오를 수는 있겠다라는 걸 조금 멀리 내다보자면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교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노심초사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극심한 당 내용을 겪고 있는 그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밝혔습니다. 네. 안 한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자, 왜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요? 일단은 패스트트랙 가동이라고 하는 김관영의 어떤 굉장히 이제 수건 사업이 네.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당의 노선에 대해서 독자 노선에 어제 결의가 됐습니다. 네. 어떤 당과 합당은 물론 연대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임기가 사실 6월 말에 끝나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죠. 지금 그만둬도 네. 크게 불명예스럽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의총 끝나고 나서 가장 얼굴 표정이 환한 사람은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아, 정작? 예, 네, 예. 본인이 사퇴하는 자리가 됐는데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속 라고 하는 시원했나 것이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오신환 사무총장하고 얼싸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신환 총장은 오히려 좀 무덤덤한 네. 그런 기색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손학규 대표 표정도 상당히 밝아요. 네. 왜냐하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셈이 됐습니다. 그 선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스스로 내려앉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당의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손학규 대표도 함께 사퇴 압박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뭐 표정은 밝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거치는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출신인데 최근에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행보를 같이 해왔던 네.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이 바로 김관영 사퇴를 강하게 요구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퇴한다면 손학규 대표를 흔들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바른정당계 의원들만으로는 손학규 대표를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급부로 손학규 대표 체제는 일단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 계열이나 오신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대표가 그대로 가는 건 괜찮다. 다만 당의 체질을 좀 바꾸자. 대표는 그대로 있는 선에서라도 당의 체질을 많이 바꾸자. 이렇게 이제 타협의 여지가 또 생긴 거라서 절충을 한 거네요. 네, 손 대표도 이제 불과 2주, 3주 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한국당, 평화당과 통합 안 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소리로 해석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게 불가피한 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할 생각이 있느냐,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민주평화당이나 심지어 무소속 호남 의원들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통합할 수 있느냐? 뭐 유승민계 의원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거니와 예.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표척 뛰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뭐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네. 기호 3번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개혁제 그 패스트트랙 얘기 한번 짚어보겠는데, 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네. 자, 이러다가 패스트트랙 연대에 금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민주평화당 대 민주당 사이에서 금이 간다기보다는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안한 의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민주당, 평화당 양당에 다 있는 의원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거제 개혁의 이 대의라는 것은 비례성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를 도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자라고 주장을 한 건데, 네.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양당은 혹시나 자신들이 주장하면 반대당에서 반대하고 나올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 하는 거고, 그렇다면 군소정당의 일원이고 또 국회의원 중에 나이도 가장 많고 경력도 많은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것이 거대 양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는 미지수고,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직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